말이 마음 같지 않아 고민입니다. 제2장 관찰.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마음의 신호를 전달하기. 대화법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싸움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비폭력 대화 이론을 통해 소통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우선 학계에 큰 공헌을 한 마셜 로젠버그 박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1934년에 태어난 로젠버그 박사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부유하지는 않았고 부모는 2번이나 이혼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9살이 되던 해 가족을 따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요? 그가 디트로이트로 이주한 지 일주일 후 디트로이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인종 폭동이 발발했습니다. 자동차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몰려들었고 사람이 과밀해지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백인들과 격렬한 충돌이 발생해서 43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로젠버그 박사의 영혼에 깊은 낙인을 남겼습니다. 9살밖에 되지 않은 그는 폭동을 목격하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왜 서로 죽이고 상처를 입힐까? 왜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어린 시절에 로젠버그 박사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막 디트로이트로 이사한 그가 등교한 첫날, 선생님이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자 같은 반 학생 하나가 로젠버그라는 송을 듣고는 너 유대인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로젠버그는 유대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진난만했던 그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난 유대인이야. 그날 방과 후 같은 반 학생 2명이 숨어 있다가 그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그의 성장 과정 중에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죠. 도대체 왜 괴롭힘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내게 발생했는가였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따스한 가정에서 자랐고 주위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혐오감이 들었을 겁니다. 왜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맞아야 하는지 고민했겠죠. 로젠버그 박사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가 향후 비폭력 대화와 행위를 연구하는 호기심의 씨앗이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가 1961년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논문의 주제는 바로 사회 환경과 자아 평가 간의 관계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은 훗날 비폭력 대화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우리 개개인은 모두 독립적인 개체이고 서로 간의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사실 공통점을 훨씬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친구와 함께 상담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충돌에 관한 연구를 계속한 끝에 소통 방식에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연구를 완성했고 이를 비폭력 대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비폭력이라는 세 글자가 이상하거나 어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로젠버그 박사 자신도 처음에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비폭력이 가장 적절한 용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독창적인 논리에 비폭력 대화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멀리 나이지리아 북방으로 가서 이 이론을 통해 오랫동안 싸워온 두 부족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두 부족을 성공적으로 중재하자 그중 한 부족의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예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비폭력 대화는 전장에서 적대시하는 쌍방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에 더욱 적합하죠. 고국으로 돌아온 로젠버그 박사는 미국 전역의 비폭력 대화의 논리와 실제 응용 방식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의가 매우 흥미진진한 탓에 한 사람에게서 10사람, 10사람에게서 100사람으로 소문이 전해졌고 갈수록 많은 학교, 커뮤니티, 기업이 그를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초기에 그의 강연은 거의 봉사활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때로는 교통비와 숙식비조차도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했죠. 생활비가 비교적 많이 드는 도시에 갈 때면 그는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아예 차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어려운 생활을 알게 된 수강생이 박사에게 수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에 놀란 로젠버그 박사가 수강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박사님이 필요한 데 쓰시라고요. 예를 들어 이 돈을 숙박비로 사용하면 좀 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겠죠. 더 이상 차에서 쉬지 않아도 되고요. 본래 상대방의 호의를 완곡하게 거절하려 했던 로젠버그 박사는 생각을 바꾸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돈을 숙박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잠자는데 이 소중한 돈을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대신 저는 연구 경비와 컴퓨터를 구입할 돈이 필요한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연구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 돈을 사용해도 될까요? 당연하게도 남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첫 연구비를 받은 로젠버그 박사는 비폭력 대화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를 강의에 초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로젠버그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것보다 강사를 많이 양성해 나 대신 전국 각지에 강연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비폭력 대화 과정을 표준화해 관찰, 느낌, 필요, 요청이라는 4단계 표준 행동 절차를 제시하는 한편 강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비록 2015년에 사망했지만 그가 길러낸 제자들, 예를 들어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 특별히 대만에 강의하러 와준 다이안 킬리안 박사는 현재도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비폭력 대화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비폭력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통 방식이 폭력적이라고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죠. 따라서 비폭력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가지거나 이를 위한 교육이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겐 비폭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친근하게 들립니다. 내 소통 방식이 폭력적이어서는 물론 아닙니다. 나는 비폭력 대화를 위한 훈련을 장기간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접할 때 언어의 배후에 숨겨진 강렬하고 수많은 공격성을 쉽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내게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한 연습만 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은 온화한 어투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험한 말로 받아칩니다. 또 자신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은 돌연 크게 화를 냅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농담으로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속상하고 우울해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이 나를 가리켜 빈정대거나 놀리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언짢음을 느끼는 이유는 문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고 상황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정확하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니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매우 내성적으로 보이는 수강생이 내가 진행하는 마음 가라앉히기 교실을 찾아와 수강생들 앞에서 결혼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남편과의 소통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은 바로 시가로 가버려요. 한 번 가면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매번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만 돌아와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해요.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가에 가 있어요. 이번에는 왜 싸우게 된 거예요? 남편이 2, 3주 동안 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짐을 정리도 안 하고 거실에 그냥 내버려 두더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이틀이나요. 저는 집이 깨끗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결국 사흘째가 되던 날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왜 여행 가방을 정리하지 않는 거냐고요. 그 외에는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남편에게 왜 여행 가방을 정리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정말 왜 짐을 정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건가요? 남편에게 불만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거였을까요? 그녀는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웃기 시작했고 나 역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편분은 뭐라던가요? 출장에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다더군요. 대답하면서도 꼼짝 않고 앉아있기만 해서 저는 더 화가 났고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는 며칠이나 참다가 이야기한 건데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아이고, 그럼 당신은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당신은 왜 짐을 정리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너무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으니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셈 아닌가요? 문제는 남편의 대답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답이 아니라는 점이겠죠. 그러겠죠. 남편도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었으니 집에서는 당연히 푹 쉬고 싶었겠죠. 게다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출근했거든요. 어머, 아무래도 사과하러 갈 사람은 저인 것 같네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뜻을 담았거나 상대를 질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듣고 싶은 답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첫걸음은 바로 관찰, observations입니다. 이때 관찰에는 어떠한 평가나 비판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관찰하는 것일까요? 우선 자신의 감정 반응을 일으키게 한 사실과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CCTV처럼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실을 서술하거나 진술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관찰에 평가가 섞여버리면 상대는 우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상대방은 우리가 정말로 전달하려는 정보 역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바라고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가 됩니다. 화해하기 위해 건네는 말이 오히려 충돌을 발생시키고 상황을 더욱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수강생이 사실만 명확하게 진술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왜 짐을 정리하지 않는 거야 대신 당신은 그저께 돌아왔는데 짐이 아직도 거실에 있어. 오늘로 사흘째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편이 똑같이 나 진짜 피곤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어도 별로 화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모두 사실을 기준으로 담담히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말 속에 숨은 뜻이 있는지 감정적으로 살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바쁜 아침 맞벌이 부부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로 제대로 된 아침 인사도 나누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서운해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본체만체 하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 상대방의 관심을 받거나 주의를 끌고 싶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아내의 말이 상대에게 강압적인 꼬리표를 붙인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평가와 가설이 들어있고 심지어 감정 발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즉, 질책과 비판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부러 그랬든 오해를 산 것이든 간에 나를 본체만체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마치 집 내부를 녹화하는 CCTV 영상을 본 것처럼 아침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를 끼워 넣지 않고 사실만은 진술한 말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도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관찰하는 말은 누구도 질책하지 않으며 한쪽을 섭섭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가치 판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편이라면 아내의 말을 듣고 상황을 돌이켜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은 남편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 말을 거는데도 아내가 소파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 바쁘게 자기 할 일만 하자 남편이 참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내 잔소리가 듣기 싫지? 부부싸움에서 우리는 종종 위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이는 관찰이 아니라 전형적인 비판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아내는 상대의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함이나 짜증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로젠버그 박사의 방법을 사용해서 말을 약간 다듬는다면 우리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중에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걸 봤어. 내가 방금 당신한테 말을 걸었을 때 당신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 친밀한 관계일수록 참을성 있게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의 일입니다. 한 번은 강연을 가기 전 남편 밥이 매우 자상하게도 아침을 사다 주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이따가 강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벌써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6번이나 하다니. 나의 마음속 레이더는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짜증을 탐지했습니다.
다행히도 비폭력 대화를 차분히 배워온 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답을 꺼내기까지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화가 끓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벌써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지금까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말해야 돼? 이처럼 대답한다면 남편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단순한 사실만을 진술하려고 애썼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감정적인 말은 하나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번 강연은 내가 쓰려는 책과 관련이 있어. 나는 그날 창밖이 온통 파랗고 날씨가 매우 맑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집안으로 가득 쏟아져 매우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굳이 스스로 무덤을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화를 내봤자 내 기분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안 좋은 기색을 보여 남편의 기분을 망치고 나까지 속상해질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어떤가요? 내가 생각해도 참 현명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으로 자칫하면 폭발할 수 있었던 충돌과 냉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앞서 이야기한 여자 수강생처럼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서로 사과해야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통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누가 옳고 그른가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신을 즐겁게 할 것인가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화를 참으려 노력한 이유는 당시 남편이 내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더 알고 싶어 하며 나의 세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나에게 무슨 내용의 강의를 할 것인지 왜 물었겠습니까? 한마디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시해 올 때 오히려 불쾌해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을 대할 때가 그렇죠. 상대가 생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와 연결되거나 교류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종종 상대를 귀찮아하며 저도 모르게 냉대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상대에게 왜 내게 관심이 없느냐며 불평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때때로 누군가 귀찮아질 때마다 나는 종종 스스로 일깨웁니다. 아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귀찮다는 이유로 냉정한 말투나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반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내지 않으면 자신이 만만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고 인식되기 때문이죠. 내가 한창 원고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남편은 수시로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이것저것 물어왔습니다. 이거 먹을래? 아니면 저거 마실래? 뭐 쓰고 있어? 어디까지 썼어? 좀 더 잘래? 일어나서 몸을 좀 움직여보면 어때? 남편이 몇 번이나 내 생각의 흐름을 끊어놓기는 했지만 나는 그의 관심과 호기심 어린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에 대답해 주었죠. 곧 남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할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거나 창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영감이 샘솟듯 떠오를 때 누가 그 순간을 방해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당연히 상대방의 선의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는
일상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대화를 나눌 때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남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 좋다, 좋지 않다고만 생각할 뿐, 정작 자신의 표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상대의 잘못을 어떻게 고쳐주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말이 신경 쓰인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기분이 들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이 전부 관심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사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의 경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것은 다 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강연하는 날 아침, 내가 이미 책과 관련된 강연이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그는 이어서 또 물었습니다. 출판사 사람들도 온대? 응. 나는 벌써 8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일반적인 사실만은 이야기했고 어떠한 감정적인 말도 섞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방법은 감정이 약간씩 삐끗하기 시작할 때 특히 유용하죠.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상대의 감정을 제멋대로 추측해서 이야기를 지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싸우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참기 힘든 아주 사소한 감정으로부터 모든 다툼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괜한 말을 하지 않고 냉전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로젠버그는 그의 책 비폭력 대화에서 관찰하되 평가하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 말과 행동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섞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책임하다고 질책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돕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거절해서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를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당신의 미래에 희망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 말과 행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섞지는 마십시오. 왔구나와 또 왔구나 한 글자 차이를 얕보지 마십시오.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바꾸기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자신을 부단히 일깨워야만 비로소 기존의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관성이 있습니다. 압박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래 쓰던 소통 방식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하겠다는 다짐을 잊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수강생들에게 항상 의식적으로 생활하라고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폭력적 언어, 평가가 섞인 관찰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고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시시각각 일깨울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반복적인 연습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생활 속에는 이런 어휘가 쉽게 출현합니다. 당신은 매번, 당신은 항상, 당신은 늘, 당신은 자주, 당신은 좀처럼, 당신은 지금껏.
이미 습관이 된 우리는 매번이나 늘 같은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대부분 사실을 과장하고 대화의 초점을 흐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단어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반감이나 반박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소통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죠. 나는 한동안 거주지역관리위원회의 부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세대에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모두에게 책임 기속 문제를 설명하고 이것이 공동 공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 공간의 문제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수리비를 논할 때가 되자 문제가 생긴 집의 거주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만 보면 매일 돈 얘기만 하시네요. 여기까지 읽은 모두가 그녀의 말 배우에 정서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온화한 성격의 회장님은 비록 참을성 있게 대꾸하기는 했지만 나는 회장님의 감정에 파동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 매일 사모님한테 돈 얘기만 했습니까? 달랑 2번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물론 나는 집의 누수와 수리금액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부인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소통을 돕는데 적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접했던 대부분의 심리학 이론은 정직을 매우 강조합니다. 로젠버그 박사의 비폭력 대화도 예외는 아니었죠. 처음에 내가 정직의 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사용한 훈련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2분 일찍 도착했다면 일찍 왔어 대신 2분 일찍 왔어 라고 말하고 7분 늦었다면 별로 안 늦었어 대신 7분 늦게 왔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의견을 일절 더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폭력 소통을 처음 접하고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을 연습할 때 상대적으로 낯설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어쩌면 별뜻 없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말을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뜻으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왔구나와 또 왔구나는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평소 말을 주의 깊게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라는 글자를 일부러 더해 듣는 사람에게 자기가 화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앙금이 무의식 중에 기폭제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은 종종 자신의 심정을 투사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무슨 뜻이냐고 되묻는다면 아마 속뜻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둘러댈 것입니다. 별거 아니야. 당신 또 와서 기쁘다는 뜻이지. 이처럼 애매모호한 말, 속뜻을 담고 빙빙 돌려가며 대하는 방식은 상대를 짜증나게 할 뿐 전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인생 최대의 의문은 바로 사람들은 왜 일부러 다른 사람이 화나게 만들까? 제대로 대화하면 좋지 않은가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편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욱 쉽고 건설적이지 않을까요? 특히 당신이 한 그룹의 리더라면 고도의 자각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구사하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부하직원의 근태를 지적하고 싶은 때도 무어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자네를 찾을 때마다 자리에 없더군. 아니에요. 수요일 오후에 저를 찾으셨을 때도 자리에 있었잖아요. 상사 앞이라 차마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너무 심하잖아. 어제 분명히 만나놓고는 눈이 삐었나? 이런 화법은 대화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손해입니다. 당신은 매번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귀찮은 일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이 정말로 매번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실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호한 단어는 상대방에게 반격할 기회를 줄 뿐입니다. 자신이 관찰할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업무 효율도 크게 좋아집니다.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쪽에서도 즉시 정확한 반응을 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진술할 때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비폭력 대화를 연습하다가도 예전부터 사용하던 소통 방식으로 쉽게 돌아가기도 하죠.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어휘 선택을 끊임없이 주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평소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고 뜬구름 잡는지 깨닫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한 번은 하루 동안 비폭력 대화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수업이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쓰다가 갑자기 비폭력 대화 방식이 생각나서 자신의 메시지를 유심히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썼던 메시지를 지우고 또 지우고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폭력적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여기까지 읽고 맙소사,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선 긴장을 풉시다. 비폭력 대화 방식을 배우는 데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가 쓰는 말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준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가진다면, 혹은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과 등을 통해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게 되면 앞으로 말을 어떻게 수정하고 행동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말이 평가가 섞인 관찰이고 어떤 말이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인지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표를 대조해 보면 평소 자신이 쓰는 문장이나 단어에 평가가 섞여 있는지 혹은 평가가 섞여 있지 않은지 판단해 봅시다. 또한 자신이 평가가 섞인 관찰을 주로 해왔다면 그 대응책도 생각해 봅시다. 평가가 섞인 관찰. 당신은 아침에 나를 본체 만취했어.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당신은 아침에 나갈 때 나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지 않았어. 평가가 섞인 관찰.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그는 매달 고정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 평가가 섞인 관찰. 왜 또 늦은 거야? 맨날 이렇게 지각할 거야?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당신은 이번 주에 2번이나 출근 시간을 어겼어. 평가가 섞인 관찰. 왜 지각할 때마다 항상 말도 안 하고 회사에 몰래 들어오는 거야?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나는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당신을 보지 못했고 휴가를 낸다는 연락도 못 받았어. 평가가 섞인 관찰. 당신은 나를 눈에 거슬려 하는 것 같아.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어제 당신이 날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평가가 섞인 관찰. 당신은 요즘 업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아.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지난달에 당신은 열흘이나 초과 근무를 했어. 평가가 섞인 관찰. 당신은 뭐든지 잘 잊어버리고 덤벙대.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올 때 달걀을 사오라고 2번이나 전화했는데 당신은 잊어버렸어. 평가가 섞인 관찰. 그 애는 정말 이기적이야.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그 애는 어제 옆자리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주지 않더라. 평가가 섞인 관찰. 당신은 지금껏 내 기분을 생각한 적이 없어.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아침에 당신에게 인사를 건넸는데도 당신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내게 답해주지 않았어. 평가가 섞인 관찰. 너는 정말 예의가 없구나.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너는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어. 상대가 칭찬해줘도 화를 낸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꼬리표가 붙여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칭찬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건드리는 말일 수도 있죠. 한동안 나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가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제일 짧은 과정이 사흘이었습니다. 수강생 모두가 한 장소에 머무르며 긴 시간을 함께 보내자 다들 쉽게 마음을 열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진심을 들어주면서도 비평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힘듭니다. 엘리트 가족부터 상간 벽지에서 온 학생까지 다양한 직업과 생활 환경의 수강생을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의 성장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지만 그중 한 수강생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천재지만 반항적인 아들을 홀로 기르는 중이었죠. 그녀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면서도 아들의 학업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지원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놀라운 투지와 끈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끝날 때쯤 주최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모으고 정리해 영상으로 보여주며 수업 내용을 회고했습니다. 모든 수강생의 사진 옆에는 짧은 소개말도 달아놓았는데 그녀에게 붙은 설명은 굿세어라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나는 속으로 이건 좀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녀가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저에게 붙은 굳세다라는 표현을 보고 저는 사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굳세다는 건 고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의 원망, 분노, 초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지금은 어머니로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평소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저를 불쌍하다고만 생각하고 제가 현재 얼마나 달콤한 행복을 누리는 중인지는 잘 알지 못하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고생이라는 단어로 제가 겪어온 삶을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같이 수업을 들은 이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강조하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저는 저의 인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 삶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도 스스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인생의 도중이지만 저는 다른 분들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가 고통스럽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굳센 사람이라고 해서 그녀가 겪어온 온갖 고통을 보상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굳세다는 표현은 불행을 스스로 이겨낸 불쌍한 사람임을 의미했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이러한 해석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듯해서 상태를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형용사를 들으면 속으로 매우 속상해하거나 심지어 언짢게 느끼기도 합니다. 줏대가 없어서 남의 의견에 다 맞춰주는 사람이나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늘 손해를 보는 사람을 부르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을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사람들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제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고 생각해 야유하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그의 사람 됨됨이에 진심으로 감동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인가요? 우리는 말하기 전 마음속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상대방도 우리가 한 말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칭하는 대상도 다르니 느낌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학습을 통해서만 자기가 하는 말의 배우의 숨겨진 의도를 살피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속뜻이 숨겨진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럼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맞는 거야? 칭찬조차 조심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말하기란 일종의 예술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로 이 부분, 즉 칭찬, 감상,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자기 나름대로 습득한 최선의 방법으로 말하고 소통하는 중입니다. 이론에 자신을 너무 올가맬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대화의 가치와 의미를 시간을 들여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좋은 언어 습관을 몸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사실 매우 많죠.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소통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보디 랭귀지로 무려 약 7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말투가 약 23%,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이 약 7%를 차지합니다.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말하는 내용에서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언어 사용의 비중이 가장 클 것 같지만 좋은 대화 습관을 기르려면 이처럼 말투와 보디랭귀지 또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7%의 언어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비폭력 대화법을 깊이 파고들어 배우는 것은 남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오래가며 순서를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정과 비판의 말을 내려놓고 관찰부터 시작해 봅시다. 관찰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수식을 빼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의 전후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자기 자신이 말을 오롯이 책임질 수 있도록 소통의 질을 높여봅시다. 관찰에 집중하면 화해의 초점을 쌍방의 감정에 두는 경우가 비교적 줄어듭니다. 대신 어떤 일, 어떤 말 한마디 혹은 어떤 동작이 내가 감정적인 공격을 하게 된 기폭제가 되었는지 더욱 열심히 사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눈앞의 일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본래 간직했던 불만이 폭발한 것인가요? 당신은 매번 그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진짜 신경 쓰이는 것은 상대방이 언제 했던 말인가요? 혹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그러면 비로소 자신이 어떤 구실로 화를 내고 있는지 서서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눈앞의 문제를 신경 쓰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수업이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말 혹은 어떤 일로 당신을 괴롭혔나요? 절대 감정적인 말로 과장하지 말고 두 사람의 좋은 미래를 그리며 단순하게 사실만을 진술해 봅시다. 이는 소통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반드시 먼저 끝내야 할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첫마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첫마디는 우리에게 소통의 결과까지 가르쳐 줍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방향이 옳다면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소통은 머지않은 곳에 있습니다.